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어서 경제 산업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엄청난 위기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주변에 이게 이제 길거리 지표라고 할까요? 주변에 보여지는 모습들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심각한 위기가 퍼펙트 스톰 비슷한 게 막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다라는 사람은 원래 잘 없어요. 원래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힘들어 보여요. 지금은 다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또 가계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거듭 말씀드리는데, 국가가 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 부채를 자꾸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도 잘 갈 수 있으면 제일 최선이지만,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 하나만 하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라 그래서 부채를 끼고 투자하잖아요. 부동산 살 때도 레버리지 투자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국가는 부채를 전혀 지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져야 돼, 더 좋아져야 돼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 때는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돈도 풀고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줘야 돼요. 근데 정부가 이 역할을 소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경제 회복도 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가계 구성원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 힘든 가계 구성원들이 뭐 주위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출을 자기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국가부채는 양호하고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뭐 이제 이러다 보니 이걸 좀 조화롭게 가려면 국가부채를 좀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한편으로 있다는 거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우리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지금 금리가 미국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정도 금리가 과거엔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원래 경착륙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요, 거의 뭐 우리가 돈을 빌려도 2%, 3% 초반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막 5%, 6%, 7% 은행에서만 빌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몇 배예요?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이러면요, 타격이 엄청 크게 오는 거예요. 되게 단기간에 왔잖아요. 단기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타격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경제는 더 또 힘들어지겠죠.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놓고 봤을 때 또 이제 저 해외 요소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유류값 같은 거 조금 잡히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문제 심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무능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방치했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가 왜 이러는 거냐? 정부가 말로는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서민들, 청년들 위하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득권층들의 이익을 또 옹호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심지어 있었고요. 정부가 그렇다고 또 규제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부동산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규제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 비판받고, 뭐 이렇게 돼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정권에 대한 평가가 역대 대통령들 비교해 봤을 때 정권 말기까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놓쳤잖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긍정적인 평가 요소들이 좀 있더라도 부동산이 망가진 것에 대해 가지고 용서가 안 돼,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박탈감이 느껴지고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너무 규제가 많다고 이제 또 비판 의식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세력한테 정권 한 번 더 맡기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빙승부가 됐긴 했지만 어쨌거나 정권을 연장할 것 같은 분위기는 굉장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런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 지금은요 참 그 얘기가 끝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 어떻게 됐던 거냐 이게 금리 때문이었다라는 게 아주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유능하게 대응했는지 뭐 아니면 무능했던 건지는 뭐 그건 각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용을 써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었던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던 이런 어떤 배경적인 요소가 크게 작동했던 것이 지금 입증됐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금리가 그냥 좀 올랐을 뿐인데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이 그렇게 올랐던 부동산이 너무나도 차갑게 급격하게 식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뭐를 하려고 용을 써도 시장의 강력한 힘을 못 막은 거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 급락하는 건 또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락하는 걸 막으려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잘 작동이 안 되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냐? 부동산 규제 다 풀어주냐? 또 부자 편이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야? 부동산 급락하는 거 왜 이렇게 못 막는 거야? 도대체가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이 또 비판 받을 겁니다. 비판을 받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정부의 노력 여하보다 더 큰 외부의 힘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에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보세요. 분양권과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로 연장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조치,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를 윤석열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또 해제하고 LTV 상한, 그러니까 대출 못 받게 했던 것도 다 풀어주고요.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대요. LTV 상한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도 완화한다. 다주택자도 봐주겠다는 거고 LTV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주택 가격 대비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냐, 그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줘도요, 어차피 어때요? 대출 더 받으세요.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받을 이 엄두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잠깐 숨죽이고 있는 게 낫겠구나. 이사갈 계획이 있었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그냥 버티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되는 것은 매매는 정말 차갑게 식었고 이제 월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월세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월세 별로 안 좋아했었고 전세를 오히려 갔었거든요. 왜냐면 전세도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목돈이 없으면 전세 대출을 끼고 전세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대출을 받으면 또 더 비싸.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로 가자. 월세가 상대적으로 더 싸.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잡겠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빠르니까 브레이크를 잡겠다라고 해서 경제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금리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얼마나 정책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자, 그리고요.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5조 원 확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495조 원 정도 규모였던 것을 540조 원으로 해서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안정적 외환 보유의 관리 등을 위해서 외평채 그랬습니다. 이제
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우리가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중에서 해외에 발행하는 채권으로 외평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채권을 발행하는 걸 추진한다. 그렇게 해서 달러가 부족해지는 현상, 요거를 방지하려고 달러를 좀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랐었잖아요. 환율이 올랐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달러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보다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치솟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치솟는 것을 좀 방지하려면 달러를 좀 어느 만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외국에다가 채권을 발행하고 달러를 땡겨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통화 수합 연장을 통해 대외 안전판을 강화한다.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외환 얘기 겪었었잖아요. 97년도에. 그래서 IMF라는 기구에 이제 손을 벌려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달러를 빌려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이전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환이 부족할 때 그럴 때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좀 이렇게 들여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통화 수합 체결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더욱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기 극복에 이렇게 방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노동개혁, 그리고 이제 연금개혁, 이런 게 있고 또 교육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노동개혁. 개혁이란 말을 이제 어디서든 정책을 추진할 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그거에 대한 힘도 받고 이러려고 기존에 잘못된 정책이 있었어 라고 지적하면서 이게 새로운 개혁 방안이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에다가 노동의 어떤 이슈들을 좀 바꾸어 보고 싶은 건데 개혁이란 말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개혁 맞냐? 개혁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렇게 나눠서 좀 이제 접근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내용적인 것에 찬반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요. 노동개혁의 골자 이랬는데 노동개혁의 골자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노동개혁이 주 52시간으로 묶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유연화해서 풀어주겠다는 걸 또다시 개혁이라고 하니까 글쎄 어느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개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느 관점에서 보면 개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판단은 저게 올바른 방향인 건지의 판단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 다 장단이야 있겠죠.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라고 했는데 이 주 52시간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40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연장 근로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주당 12시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합쳐보면은 주당 52시간이 된 겁니다.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당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이제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연장 근로가 12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12시간이 있는 겁니다. 12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합쳐서 52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를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 때는요. 유권 해석을 좀 달리했습니다. 행정 해석을 달리해서 야, 그거는 월화수목금까지의 얘기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따로 별도로 각각 8시간씩 연장 근로할 수 있어. 추가 근로할 수 있어. 요렇게 해석을 해줬었어요. 정부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8시간씩 두 번이면 16시간이죠. 16시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68시간이 됩니다. 68시간.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에는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주당.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로사회다 이거 이렇게 하면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52시간으로 다시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 정부 다시 들어와서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만들겠다 이랬습니다.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그러니까 호봉제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좀 줄이고 성과급 중심으로 다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또 얘기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파견 근로자들도 많고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많고 뭐 이중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는 방향인데 근데 이제 보는 관점은 물론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은 좀 이 중시하는 포인트는 좀 달라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교육개혁 추진과제로 대학개혁 패키지와 첨단 인재 양성 계획을 포함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조금 살짝 조금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스타일을 좀 구긴 것도 좀 있는데 고등교육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고등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인 것처럼 자꾸 발언을 해서 그래서 좀 또 그것도 약간 토픽이 됐는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들어가고요. 고등교육이다 그러면 대학교육 이상을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눠서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고등교육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 이것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지금 이제 급격히 인구가 줄어드는 세대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불가피하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이요. 다 통폐합되거나 뭐 좀 문을 닫아야 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계속 뭐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물결에 부합하도록 이 학과 설치 같은 것들도 좀 재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게 교육개혁 추진과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개혁 패키지하고 첨단 인재 양성 계획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연금이 나왔는데 연금 보니까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것들과 건강보험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장기 요양보험, 장기 요양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다 합쳐 보니까 8대 보험이에요. 8대 이제 보험인데 요거를 이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3년부터 구체적 대책 수립에 돌입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또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도 충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부딪히고 그래서 쉬운 과제는 아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케어라고 일컬어지는 이 건강보험 체계를요 윤석열 정부가 다시 좀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문재인 케어는 이게 건강보험에서 급여 비급여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다 그랬을 때는 건강보험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항목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그러면은요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는 것은 자기 돈으로 온전히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 보험이 또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경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국가가 그걸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급여 항목을 늘리려고 한 거예요. 급여 항목을 많이 늘려준 겁니다. 대표적인 게 MRI 촬영 같은 거 한번 하려면 뭐 수십만 원 깨지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줘서 본인 부담금이 최근에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10만 원 조금 더 이렇게 내면은 MRI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큰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MRI 찍을 수 있게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도 MRI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잉하게 MRI를 찍거나 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이제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감기 환자도 줄어들고 병원도 잘 안 가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력을 가지고 뭘 막 깎아준 거예요. 혜택을 늘려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야 이거 추세로 봤을 때 이거 계속하다가는 이거 고갈되면 어떻게 하지? 이 기금 형태로 쌓여야 되는데 고갈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가 또 좀 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케어를 좀 축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정도까지를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사회 환경부터 또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